냉전 붕괴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주에서 부딪힙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기존 자유무역 체제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는 한국,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기를 든 중국 등이 보호무역주의 질서를 강요하는 트럼프의 미국과 1대1 정상회담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For years they were making $700 billion and we'd be making nothing. It was a one-sided. 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也必将坚决采取相应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 오지만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에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미국식 일방주의를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 관계, 즉 1대1 회담을 통해 힘으로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20세기 자유무역을 이끌었던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를 스스로 깨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는 역설적인 상황.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유무역 구조를 지키려는 나라들과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연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다자 시스템, 다자 체계에서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다자 체계에서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다자주의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가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에이펙은 의장국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에이펙 회원인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와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나마 자유무역 질서 보존에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미중 경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 이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런 생각을 뭔가 정책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한국이 계속해서 제안하고.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 등 첨단 제조업 선도국이라는 하드웨어에 한류라는 소프트 파워도 한국이 가교 국가로 성장하는 데 힘을 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국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겐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전용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이펙 기간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일정 중 하나인데요. 국익을 훼손할 만한 협상 조건 앞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맞춤형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미중 정상 모두를 국빈으로 맞습니다. 첫 손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입국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손님 맞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고려한 예우입니다. 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백악관 집무실을 황금색으로 꾸민 취향을 고려해 신라시대식 금관무형을 제작해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만찬 행사에서 쓸 와인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소유한 와이너리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술 대신 콜라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트럼프 와인을 내놓을 정도로 신경을 쏟는 건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의 투자 기금 중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 기간, 수익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해치는 협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은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내일 정상회담에 나설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한미 양국 협상단은 내일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바로 어제까지도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막판 합의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합의안 도출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I think not quite, but I think the overall framework is done.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합의 뒤에도 양국은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협상단이 일주일 새에 2차례 미국을 찾는 등 접촉이 잦아졌지만 끝내 극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미국이 전액 현금 선투자 고집을 꺾고 장기간 분할 투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해도 기간과 액수를 둔 입장차가 여전한 겁니다. 협상에선 비교적 적은 금액을 오래 투자하는 10년간 매년 70억 달러 방안부터 짧게 거액을 투자하는 8년 250억 달러 방안까지 다양한 기간과 금액의 조합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방식을 못 정하면서 투자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입국한 러트닉 장관을 호텔에서 만나 마지막까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연된다고 실패를 뜻하진 않는다며 장기전을 각오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공은 협박 수준의 관세 폭탄으로 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넘어간 셈입니다.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올리려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중 갈등 봉합이라는 큰 성과를 챙긴 만큼 크게 아쉬울 건 없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갖는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일정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로라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 등 세계적인 기업인들도 한꺼번에 한국에 모이는 만큼 에이펙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하나하나가 큰 뉴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이 본격 시작되는 내일 전 세계의 눈이 한국 경주로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주요 정치 경제인들이 첫 일정인 CEO 서밋에서 모입니다. 오후엔 아직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한미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나흘 뒤인 11월 1일에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이어져 온 한한령을 해제하는 등 양국의 문화 교류를 늘리고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야 합니다. 경제라든가 여타 실질적인 협력 영역에서 또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을 만나는 것과 별개로 세계인의 눈과 귀는 모레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향합니다. 두 나라 사이 관세 부과 유예 마감 시한을 불과 약 열흘 남기고 만나는데 고율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 간 협상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서는 정상들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 대응 방안 등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고민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이 외교 무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늘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따라하듯 황금 골프공까지 준비하는 극진한 환대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성을 쏟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신지영 특파원의 리포트 전해드린 뒤 도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 신뢰 구축이란 무거운 숙제를 받아든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아베 전 총리로부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安倍総理に対するもう長きにわたる友情に感謝をしております。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한 황금 골프공. 여기에 아베 전 총리가 썼던 골프 장비를 선물로 준비했고 영빈관 앞엔 미국 포드사의 픽업 트럭을 진열해두며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또 중동 합의 등을 언급하며 전에 없는 역사적 위협이라고 축켜 세우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역시 아베 전 총리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총리가 된 다카이치의 지금 모습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화답했습니다. This will be a relationship that will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극진한 환대를 매개로 동맹을 과시한 두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를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승자라 소개하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국 정상이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하는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도쿄 연결합니다. 신지영 특파원. 자, 우리로선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미중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상 미일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갓 취임한 총리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회담 전 모두 발언 장면을 보면 일본 측 인사들 앞에는 각종 자료들이 놓여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앞은 깨끗합니다. 그만큼 많은 걸 설명해야 했던 건 역시 일본 측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열린 도어 스태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할 방침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끝났는데 결국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이 겉으로 봐서는 조금도 양보를 얻어내거나 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일 무역 합의는 매우 공정하다고 강조했죠. 회담이 끝난 뒤에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문서에 두 정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포함된 무역 합의,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후보 시절 합의 재검토를 시사했던 신임 총리와 함께 무역 합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일종의 대못을 박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의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에너지, AI 분야 등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 10곳 이상이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실제로 내수가 진작된 데 힘입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1.2%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상승도 경제에 활력을 줬는데요. 관세 협상 결과와 수출 상황도 봐야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닭꼬치집을 운영하는 김학봉 씨. 올해 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7월에 1차 소비 쿠폰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숨고를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올라가 버리고 또 물가는 올라가 버리고 이게 장사가 웬만큼 돼서는 힘든데. 그리고 이어진 2차 소비 쿠폰.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추석 연휴에 맞춰 쿠폰이 지급된 것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0만 원 때문에 안 살 것도 막 사고 또 그러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10%에서 한 20% 정도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일반 육개 사용하시면은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많게는 이제 한 5만 원까지는 사용하시더라고요. 소비 확대는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2%.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보다 약 3배 정도 오른 1.3%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5% 증가했고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척결 등 정책 효과도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 자료에는 바이더딥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는데 떨어질 때 사라는 증시 격언을 소개하며 국내 증시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아직도 주요국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이 경상화되는 과정이다. 수출이 버텨주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며 정부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간 성장 전망도 기존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어제 4,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일부 조정을 거쳤는데요. 한국 증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확실히 근절돼야겠죠. 정부의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이른바 폐가망신 2호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NH투자증권 본사. 금융당국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회사 임원 A씨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지금 단계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에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 금융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부터 공개 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흘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외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건데 공개 매수가 발표되면 해당 주식의 주가는 보통 상승합니다. A씨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3명에게 정보를 흘려 주식을 사게 했고 공개 매수가 발표되고 주가가 뛰면 팔아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수십 개를 이용했고 A씨에게는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추정됩니다. 특히 NH증권은 지난 2년 동안 국내 주식 공개 매수 55건 중 28건을 담당했는데 정부 합동대응단은 기밀 정보를 관리해야 할 간부가 이를 빼돌렸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폐가망신 2호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우리가 코스피 5천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었거든요. 합동대응단은 추가 공모자나 부당이득이 있는지 더 확인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소상히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 내용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좀 더 구체적으로 김 씨에게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한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의 측근 유경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뒤집은 전 씨를 향해 재판부도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유 전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 씨는 김건희 씨가 그 물건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처남을 시켜 3차례에 걸쳐 김 씨 측에 선물을 건넸으며 그때마다 김 씨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엔 받기를 꺼리다가 그 다음부턴 쉽게 받은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안 받겠다는 김 씨를
전 씨가 설득한 것인지 묻자 자신이 김 씨에게 통일교가 마음의 선물을 주는 건데 꺼릴 것이 뭐 있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 측이 다시 선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 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의 법당에선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도 여러 대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선물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김건희 씨를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진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게 했는지 여부인데 관련해서 자신의 재판에서 말하겠다던 전 씨가 오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번복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부는 심리에 들어가기 전 전 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김건희 씨 또는 김 씨 측과 협의를 한 뒤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 김 씨가 거짓말을 시켰냐는 특검의 질문엔 자신의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이 금품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면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전 씨가 돌려받은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을 때도 김 씨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씨가 지난번 김 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금품 전달 사실을 밝혔을 때도 진술을 제외하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을 아느냐며 전 씨에게 묻기도 하는 등 전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추궁해 왔습니다. 전 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으로부터 진술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씨가 당시 김태호 의원을 경선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감장 앞에서부터 공천 의혹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박한수가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경남이 꼬라지가 뭡니까? 국감 시작 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명 씨를 찾아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상하는 거야 안 됐다. 저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 세상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누가야? 하지만 명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을 방문한 뒤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지사 공천을 받는 과정에 받을 수도 개입을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한수 지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그 윤석열이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아니 공천 추지에 왜 안 줘요? 그러면서 지사 공천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못 나오게 했어요. 아니 그 김태호는 왜 못 나오겠습니까? 여사가 불렀다니까. 내가 그래서 김태호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큰 결심했었습니다. 박 지사는 윤석열 부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공천이라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과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을 제가 하겠단 말입니다. 왜 기회를 안 줍니까? 지금 지사님!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수사기관입니까? 저희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아니 지금 이번 국감에선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산청 산불과 산사태, 부산 경남 행정통합 문제 등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곧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주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기념관 사적 유용 논란과 역사 왜곡 발언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김 관장의 거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감사와 별도로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위에서는 중국 관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이 국내 여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온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오늘도 강하게 요구했고 폐쇄에 관한 청원이 4만 7천 명 넘게 청원을 했어요. 동문들이 이거 철회하라고 요구했던데. 민주당은 중요한 연구자료가 소장돼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의 반중 행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설치됐네요. 예. 그 당시 어느 정권 시절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네요. 농해수위에서는 미국산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수입과 관련해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농식품부를 패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라며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이거는 레드라인이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북미 회담과 관련해 곧 북측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의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렸던 상태를 돌려놓을 수 있는 일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여기는 에이펙의 도시 경주입니다. 에이펙 공식 주간 이틀째 21개 회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경주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의체는 조율과 진통을 반복하면서 금요일 정상회의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한국에 도착합니다. 에이펙은 각국 정상들의 협력체인 동시에 이 지역 경제계 최고 인사들로 CEO 서밋이라는 이 별도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네, 2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분위기고요. 이번 환영 만찬은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곳 경주 화랑마을에 있는 어울마당 야외에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국내외 기업인, 외교사절단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한국 음악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 한우와 동해 전복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부터 할랄과 비건 같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고요. 사이먼 칸 구글 CMO,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경제인들과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네, 내일 별도의 개막식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특별한 인사가 기조연설을 한다고요? 네, BTS의 RM 김남준 씨가 내일 오후 CEO 서밋의 연설자로 나섭니다. K-팝 가수가 에이펙 연설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K-문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주제로 약 10분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오전 9시 반 공식 개막식에선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계획사를 발표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CEO 서밋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15년 만에 방한으로 화제가 된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마지막 날 AI를 주제로 연설하는데요. 그에 앞서 젠슨 황은 내일 서울에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새로운 협력 방안이 나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과연 정상들은 어디에서 묵고 정상회의 만찬에는 또 어떤 음식들이 차려질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번 정상 만찬 음식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한국계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입니다. 주요 정상들의 숙소는 에이펙의 본 무대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게 될 힐튼 호텔이 차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코오롱 호텔에는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간 머무릅니다. 약 50년 전통의 이 호텔 인근엔 천년고찰 불국사가 있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 라한 셀렉트 경주 호텔은 2005년 에이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숙소 일대에서는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라한 셀렉트 호텔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인 오는 31일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보안상 만찬 직전까지 메뉴가 비공개지만 개최지 경주의 식재료는 꼭 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산과 바다가 모두 둘러져 있는 경주의 특산물, 한우, 가자미와 된장이 어우러진 요리가 등장할 예정인데 한국의 전통 식재료로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팀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지휘합니다. Both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food, also that Korean food can also be innovative and global. 2년 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됐던 에드워드 리 셰프는 당시에도 우리 식재료인 잣과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들을 차려냈습니다. 여기에 만찬에 빠질 수 없는 술 역시 교동법주와 안동소주가 후보군으로 꼽히면서 이번 에이펙은 각국 정상들에게 위상이 달라진 K푸드의 진미를 맛보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첨단 기술과 만난 이른바 K컬처가 경주 전역에서 뽐내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첨성대 외벽에 신라시대 천문학자가 등장합니다. 사다리에 올라 밤하늘을 관찰하니 커다란 달과 별이 떠오릅니다. 신라시대의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첨성대를 이용해 하늘을 관찰했는지 첨단 기술로 재현한 겁니다. 이렇게 별을 관찰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옛 선조들이 그린 별자리 지도 역시 후손들의 기술로 실감나게 재탄생했습니다. I think what's incredible, it's good because it tells everything about the history of the observatory and 첨성대 앞에선 조선시대 효명세자의 궁중연회를 재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It's very impressive. The colors, the music is very traditional.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경주의 멋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대릉원에선 고분을 도화지 삼아 신라의 찬란한 순간들을 담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정상들의 숙소와 회의장이 밀집한 보문단지도 화려한 빛의 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의 주요 유적지를 돌며 창밖으로 옛 풍경을 되살리는 골든 신라 엑살버스에선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라 모습을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모르시는 외국분들에게도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현존하는 신라금관 6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최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자의 눈 리포트는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벚꽃 여행지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성, 싱가포르의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파리의 심장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호주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찾아다닌 해외 출장지입니다. 관광명소 일색입니다. 이거는 여기 활동은 다 좋아요. 공짜로 나라에서 보내주는 건데. 경찰 수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축낸 범죄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심사는 허술했고 결과 보고서도 대놓고 공무원한테 쓰라고 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냥 알아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 사인 한글로 해가지고 내보내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2년 연속 해외 출장을 안 간 의회는 서울 종로구, 부산 북구, 충북 음성군 3곳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해마다 자신들이 예산 짜고 그 돈으로 해마다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깨치고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어떤 사업을 배워온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정말 유희성 출장이 맞거든요. 지방의회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윤리특별위를 여는 것도 의원들 권한입니다. MBC 연속 보도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참여의원 전체의 출장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내내 해외 출장이 정말 필요한가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3년치 실태를 들여다본 권익위 조사관은 모범적인 사례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기자의 눈 도윤선입니다. 요즘 한국에 온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 중 한 곳이 서울 성수동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인스타그램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본 카페 중에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예요. 사장님, you literally wrote this on your bio. 无论是韩国还是中国，都应该对种族歧视这种行为，予以抵制。 MBC 취재진과 만난 카페 사장은 인종차별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주방 안까지 들어와 촬영하고 시끄럽게 했다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가게를 지키기 위해 중국인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가와 민족 등을 이유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내란 사태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혐중 시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혐오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1단계고 마음에 머무른 거를 말로 표현한다, 혐중 시위를 한다, 이게 이제 2단계라면 이거는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마라는 거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봐야죠. 하지만 차별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개인 영업장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할 성동구청장은 해당 카페를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카페는 당초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지만 구청 공무원들 설득으로 팻말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수동은 K-패션, K-뷰티를 상징하는 편집숍들이 몰려 있어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각지에서 다 오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한 것 같아요. 글로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내일로 3주기를 맞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참사 발생 뒤 처음으로 외국인 유가족들이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자식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왜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건지 풀지 못한 의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인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들. 참사 3년 만에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이란, 호주, 프랑스 등 14개국 26명의 유가족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홀대로 받은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Parce que c'était trop dur. On n'était pas prêt à venir. Pour vous dire même que ma femme 숨진 딸의 사진을 티셔츠에 새겨 입은 아버지는 한국 정부의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We had some contact with the embassy and the school. It was complete no message from Korea. Absolutely nothing. 취재진의 질문 시간. 마음속 의문을 풀지 못한 유가족들은 대답 대신 오히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물었습니다. Why were they not made one way? So they're the sorts of minimal measures that should have been in place. 한국 정부가 참사 진상을 밝히는데 소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참아왔던 질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همه این موارد و خیلی موارد دیگه که الان به خاطر کمبود وقت ما نمیتونیم بررسیش بکنیم نشون میده که این فاجعه در نتیجه بی‌برنامگی و بی‌کفایتی مسئولان وقت بوده صورت گرفته.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인 유가족과 시민들의 위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They hug us and try to take care of us, and they are in the same situation, but they care. 유가족들은 지난 6월 본격 가동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늦게나마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Et nous espérons que toute la lumière sera faite et que les responsabilités seront pleinement reconnues. 내일 오전 10시 29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12구 참사 공식 추모 행사 3주기 기억식을 끝으로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답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숱한 2차 가해에 시달려도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책임을 회피한 건 물론이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2차 가해자들이 천벌받을 소리를 하며 계속 날뛰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마땅찮았기 때문인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보다 착실했고 어른스러웠던 4살 터울 동생. 친구들과 저녁 먹고 온다던 22살 연주는 그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가을이 왔지만 참사 당일 기억처럼 끈질긴 게 또 있습니다. 2차 가해입니다. 빨개 벗고 놀려고 간 애들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추모를 한답시고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익명성의 숨은 온라인은 더 난장판이었습니다. 참사파리, 형제를 팔아 정치한다는 막말에 성희롱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가족과 동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지옥에서 불타느라 많이 아프지라는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어요. 계속 기억에 남아서 맴돌게 되더라고요. 일부 정치인도 2차 가해에 가담했습니다. SNS나 공개회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말을 했고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도 유족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유족들은 이런 정부의 대응이 2차 가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과실이나 그리고 뭐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 않고 거기 간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하지만 2차 가해 처벌은 미미합니다. 경찰이 접수한 2차 가해 사건 166건 가운데 검찰에 넘긴 건 19건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최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형법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당은 뒤늦게나마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부녀가 무기징역과 20년형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조작 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녀는 복역 1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백점선 씨와 그의 중년 딸이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섭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년 가까이 복역했던 부녀는 사건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씻고니까 너무 다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합니다. 지난 2009년 이들 부녀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이웃 등 2명을 살해한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부녀는 2심과 대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역 중이던 부녀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해 1월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된 부녀의 자백이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장들이나 수사관들한테 진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 같은 방식 말고 한글을 제대로 쓰거나 읽지 못하는 경계성 지능인 부녀의 진술을 조작하고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도 은폐했다는 백 씨 부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범행 부인은 인정으로 바뀌었고 부인하면 강압적인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전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부적절한 관계나 청산가리 입수 경위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상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처럼 늦게라도 바로잡게 된 일이 또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란 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옥살이를 한 서울대생 얘기입니다. 지금은 70대 노인이 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1981년 부산 지역에서 독서 토론하던 대학생들을 붙잡아 고문 끝에 재판에 넘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초부터 민주화를 주도한 대학가 탄압에 열을 올렸습니다. 1983년 2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독서실에 사복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복학 준비 중이던 서울대생 정진태 씨가 검거 대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 씨가 갖고 있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선고는 징역 3년. 재판부는 자본론 소지를 두고 반국가 단체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5달 만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고문과 갖은 폭행, 정신적 공포 속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정 씨 호소는 묵살됐습니다. 재작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정 씨의 청구로 재심도 시작됐습니다. 재심 결과는 42년 만에 무죄였습니다. 만세!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있다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 존립과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정 씨가 군사정권에 억압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자본론을 탐독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정 씨의 증언도 인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짓눌러 왔던
범죄자라는 용봉분자라는 분례를 벗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입니다. 정 씨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전국에서 가봐야 하는 빵집 명소로 또 MZ세대에게는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빵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이 넘게 일하다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검토 중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지어 빵을 담는 손님들. 계산대 앞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유명 빵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 지점입니다. 그런데 매장이 문을 연 지 닷새 만인 지난 7월 16일 아침, 여기서 일하던 직원이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6살 정유원 씨. 건장한 체격에 지병도 없던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 측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물건 정리부터 직원 채용은 물론 영업 매뉴얼 작성까지 담당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이 일상이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거의 11시 넘게끔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넌 기운이 없었으니 오픈 못했다 하더라고. 정 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42분에 회사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다음날 새벽 3시 11분에 퇴근한다는 내용을 남깁니다. 문자대로라면 20시간 넘게 일한 셈입니다. 유족 측은 이런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평소 정 씨가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인천점 개전 전후에는 일주일간 80시간 넘게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하루 전날에는 일 때문에 밥도 못 먹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퇴근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15시간 동안 굶고 일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유족 측은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했다고 싶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웃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은 본사가 파악하지 못한 연장 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은 44.1시간이라며 유족 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SNS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오늘 대관령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최저기온이 영상 3도에 머물며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대로 가을이 끝나는 건가 싶은데요. 실제로 가을의 시작일이 점차 늦어지고 길이도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옥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이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6.4도나 낮은 영하 2.6도였습니다. 갑자기 엄청 추운 겨울이 된 것 같은 느낌? 계속 목도리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곳곳에서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한라산의 상고대는 지난해보다 9일 빨랐습니다. 가을은 이대로 짧게 끝나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오늘 즈음인 1993년 10월 29일 서울 덕수궁. 나무는 울긋불긋 물들었고 발 아래에도 낙엽이 수북합니다. 하지만 30여 년 뒤 오늘 서울에선 단풍은 고사하고 여전히 푸른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늦어지면서 단풍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쁘게 붉게 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푸른 게 되게 많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풍나무는 매년 0.17일, 은행나무는 매년 0.21씩 단풍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10월 중순이던 단풍 시작 시기가 30년 만에 10월 말로 늦어진 겁니다. 단풍이 늦어지면 유지되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이제 갑자기 추워지면 그냥 얼어버려요. 그럼 잎이 그냥 이 상태에서 말라버리는 거죠. 단풍이 드는 게 아니고. 기상청은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 뒤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기간의 첫날을 가을의 시작일로 보고 기후변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1910년대에 비해 2010년대의 가을 시작일은 9월 29일로 12일 늦어졌고 가을 길이는 64일로 열흘 짧아졌습니다. 다시 겨울옷을 꺼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네, 좀 아쉽네요. 가을옷 예쁜 옷 많은데. 다행히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장마처럼 길었던 가을 비디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가을을 잊혀진 계절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홈 2연승으로 한 발 앞섰는데요. LG의 준비된 타격이 돋보인 가운데 한화는 외국인 원투펀치로 3차전 반전을 노립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2차전까지 승부는 예상보다 일방적이었습니다. 타선의 차이가 컸습니다. LG는 3주 넘게 쉰 팀답지 않은 뜨거운 타격으로 두 경기에서 21점을 몰아쳤습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공인구와 크기는 같지만 훨씬 가벼운 고무공으로 합숙 훈련 기간 특별 훈련을 시도한 게 효과를 봤습니다. 이 고무공을 피칭 머신에 넣어 시속 160km가 넘는 강속구를 반복적으로 연습했는데 아무리 쳐도 손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못 맞췄습니다.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맞추다가 이제 사람의 눈이 적응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말미에는 적응하는 느낌을 받아서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플레이오프 혈투를 거친 한화 투수들은 고무공 훈련으로 준비된 LG 타격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그것만 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사람이 던질 수 없는 공이었거든요. 승부욕이 생기다 보니까 타격감이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요. 디테일도 달랐습니다. 똑같이 주자를 3루에 둔 상황에서 나온 땅볼 하나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LG는 외야 경험이 적은 천성호가 호수비를 펼칠 만큼 견고했고 반면 한화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노출했습니다. 시리즈의 남은 변수는 3, 4차전에 연달아 나설 한화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즈. 폰세는 LG와 두 차례 만나 상대 타율 2할 1푼 3리를 기록했고 와이즈 역시 두 경기에서 석점만 내주며 1승을 가져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데뷔골이 팬 투표로 뽑는 메이저리그 사커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 LAFC 데뷔 3경기 만에 터뜨린 환상적인 프리킥골 기억나시죠? 손흥민은 이 골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활약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팀 동료 부안가의 골과 메시의 원맨쇼 득점을 포함해 MLS 사무국이 16명의 골을 넣고 팬 투표를 거친 결과 손흥민의 프리킥 득점이 43.5%의 압도적 지지 속에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LAFC 선수로도 첫 수상인데요. 올해 MLS 이적생 중 최고의 선수 후보에도 올라있는 손흥민. 모레 오스틴과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뜨거운 활약 기대합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부상을 딛고 복귀한 스켈레톤 간판 정승기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썰매 불모지인 자메이카 선수들에게 과외를 받았다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들의 도전기를 다룬 영화 쿨러닝. 썰매 종목 불모지인 자메이카 쿨러닝의 후예들이 올림픽을 앞둔 우리 대표팀의 코치가 됐습니다. 스타트 기록이 중요한 썰매 종목 특성상 육상 단거리 출신으로 구성된 자메이카 선수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건데 스켈레톤 간판 정승기의 눈빛이 유독 반짝입니다. 100m 기록이 한국 기록보다 빠른 트레이시의 옆에 붙어 개인 과외를 요청하는가 하면 상체를 유기적으로 못 쓰고 힘이 계속 분산된다고 계속 앞으로 쓸 수 있게 상체를 펴고 펼치기를 하고 50m 달리기 맞대결에선 이겨내고야 맙니다. They're strong and powerful and fast. They have a lot of talent. But not faster than you. They just beat me. 지난해 역기를 들다 허리 부상을 당해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았던 정승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걸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수술이 너무 잘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동기부여도 되고 좀 더 열정이 더 끓는 것 같습니다.
폭발력이 반감된 주무기 스타트 기록을 올리는 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윤성빈 이후 처음으로 스켈레톤에서 또 한 번 일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금메달로 목표를 잡았고 최대한 그 목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서리는 작년보다 9일, 얼음은 작년보다 열흘가량 빠른 기록인데요. 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엔 안개가 만들어질 텐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턴 찬 공기의 힘이 서서히 빠지겠고요.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확철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전주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